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천 여기 왕길초 이지은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바로 적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 수업 사례 나눔을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서 오늘 좋은 수업 나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시 근데 수업 사례 나눔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서 선생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자문이 와서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해서 주제가 원격 수업에 따른 학습 격차 정책 지원을 위한 회의였는데요. 제가 거기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원격 수업에서의 학습 격차 문제 및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을 자문 나누는 자리였는데 그날 나왔던 의견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면 원격 수업으로 인해 과중되고 있는 교사들의 업무 문제, 또 원격 수업이라도 콘텐츠 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적절히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아이들 관리와 선생님 역량이 중요해지는 면이 있는데 어떻게 평준화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기초학력 저학생을 위해서는 두리쌤이나 키다리쌤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어서 또 이게 잘 이루어지면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또 어느 정도 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도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 그럼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의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높여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저는 온라인상에서의 융합 수업을 제안 드렸습니다. 그 온라인상에서 융합 수업을 하게 되면 한 수업에 이제 2명 이상의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서 해당 교과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 동안에 다른 교과 선생님은 지금 어려워하는 출석 체크나 채팅을 통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좀 관련된 단순하거나 좀 질문을 이렇게 던져서 집중을 하게 하고 또 이제 도와주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방식을 제안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런 온라인상의 특성을 살려서 다른 학교 선생님과의 융합, 학교급을 뛰어넘는 융합도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물론 지금 당장 수준 높은 융합을 하는 건 힘드니까 또 그렇다고 단순하게 선생님들이 협력만 해서 출석 체크만 하는 것도 또 우리 교사가 썩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융합 수업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적 합의와 교육적으로 뭘 하자라는 나눔 정도는 하고 융합 수업을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바탕으로 시도하자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기존 시간표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강 시간을 활용해서 해야 될 경우에는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우선은 희망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먼저 해보고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이면 확산시켜 나가고 비효율적이라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해보자는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이라고는 하셨는데 교육부에서 이제 이게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자문 내용으로는 원격 수업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계속해서 집중력을 유지시켜주고 자기 주도성을 높여줄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할 것인가 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수업 사례 나눔이 끝나고 시간이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잠깐 이렇게 팀별로 좀 모이셔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했더니 온라인 수업에서 아이들의 집중력을 이렇게 계속 유지시키면서 수업을 좀 이렇게 진행하셨는지 수업의 질을 유지하셨는지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잘 반영을 해서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선생님들께 다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오늘 좀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이지은 선생님의 수업 사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이지은 선생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중지시키겠습니다. 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AI 융합회 선생님들. 저는 인천에서 왕길초등학교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지은입니다.
네, 오늘 손유나 선생님의 귀한 수업 나눔 공유를 제가 요청을 받아서 준비를 해보았는데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미래 시대의 필수 역량인 교실에서 바로 적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수업 사례 나눔 순서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무엇인가? 두 번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적용 사례를 나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디지털 리터러시란 리터러시란 말 자체는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디지털 리터러시란 말 그대로 디지털을 읽고 쓰는 능력입니다. 현재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어 문법이나 국어 문법 같은 리터러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문법을 익혀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일까요? 무언가 시작하기 앞서 항상 왜를 물어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본 이유는 시대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대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과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세대가 변화했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가 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바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선생님들 모두 너무나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단어는 2010년대부터 물리적이고 디지털 및 생물학적 세계가 융합돼서 모든 학문, 산업, 경제 등의 전반적으로 변화를 가져온 새로운 기술 영역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팅, 빅데이터, 3D 컴퓨팅, 자율주행 등 여러 가지 기술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내자면 초연결과 초지능의 시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 더 넓은 범위에서 더 빠른 속도로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AI 융합교육 연구회 선생님들의 2차 설문조사 결과를 쭉 살펴봤는데요. 10번째 질문에 선생님들이 미래교육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답변에 많은 분들이 미래교육이란 역량과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불확실한 미래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저는 이 지점이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많은 범위, 더 빠른 속도로 당장 해마다 달라지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서도 이런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대의 변화입니다. 혹시 이 알파벳을 보시고 떠오르는 말이 있으신가요? X세대요. 네, X세대와 유나 선생님은 밀접하신가요? 네, 저는 X세대예요. 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현재 이 알파벳들을 보고 세대가 떠올랐다면 선생님들의 한번 세대를 여기서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 저와 같이 수업 나눔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이 X세대부터 알파세대 사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X세대란 1965년부터 7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요. 즉,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삐삐요. 이번 수업 나눔을 사례를 조사하면서 이게 워크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X세대가 워크맨과 삐삐로 대표되는
이런 디지털 이전의 세대가 이런 기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해당되는 세대는 바로 이 M세대인데요. M세대는 밀레니엄 세대로 제가 가지고 온 기기는 MP3나 PMP 등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실제로 이런 기계들을 사용하면서 핸드폰 사용도 중학교 때 처음 해보았는데요. 이 M세대는 밀레니엄 혹은 모바일 세대라고도 하면서 동시에 아날로그 세대와 또 디지털 세대가 혼합된 이 세대를 말합니다. 다음은 Z세대입니다. 이 Z세대부터는 선생님들이 현재 가르치고 계시는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세대입니다. Z세대는 95년부터 2009년 사이의 세대를 말하며 핸드폰에 굉장히 익숙하고 태어날 때부터 아날로그를 접해보지 못한 세대, 즉 이 디지털 세대에 완전히 익숙해진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알파 세대가 있는데요. 이 알파 세대는 I세대로 불리기도 합니다. 즉 인터넷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이제 디지털을 뛰어넘은 인공지능까지 합해진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에 굉장히 익숙해진 세대를 우리는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X세대부터 알파 세대까지 세대가 변화하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세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대이신가요?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표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인구 비중을 보시면 밀레니엄 세대와 X세대가 아직은 많지만 앞으로 우리가 교육하게 될 Z세대와 그 이후 세대가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미디어 이용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디지털 이주민이나 유목민 세대인데요. 이 Z세대와 알파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즉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이 디지털 세상에 굉장히 익숙하고 핸드폰이 피부만큼 친숙한 세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여기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유튜브 세대라고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요즘 많은 알파 세대들이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을 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파 세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짧게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에 이어 이제는 알파 세대 혹은 I세대까지 왔습니다. 와, 우리는 확실히 사람들을 분류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네요. 2010년부터 2025년 사이에 태어난 I세대는 곧 20억 명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들 중 다수는 아이패드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I세대 어린이의 90%는 2살까지 태블릿을 다루는 법을 배우죠. 다수가 3살에서 4살 때 첫 번째 개인용 기기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알파 세대에게는 개별적인 접근 방식이 전부입니다. 만화 재생 목록을 만들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음악을 선택하는 스마트 알고리즘에 익숙해요. I세대는 디지털 피드에서 보는 뉴스를 정렬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자신들의 필요와 이익에 맞게 조정되기를 기대하죠. I세대는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를 만듭니다. 장난감 포장을 뜯고 함께 놀아요와 같은 형식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좋아하는 게임에 더빙을 합니다. 자신들의 DIY 아이디어, 장난, 라이브 방송, 시트콤을 촬영하죠. 그리고 이 모든 비디오는 성인 브이로거가 만든 영상보다 3배 더 많은 조회수를 얻습니다. 아기상어 좋아하시는 분? 알파들은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소비합니다. 이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들의 뇌는 그 정보를 여과해야 하죠. 어떤 콘텐츠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훌륭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덜 중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알파에게는 실제로 온라인 세계의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디지털 프로필을 현실의 확장으로 보고 있죠. 8명의 아이들 중 1명은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브이로그를 만듭니다.
모든 것을 친구,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데 익숙하고 이 세상을 스크린에서 보는 것과 똑같이 표현합니다. 알파는 지식의 가장 큰 부분을 온라인 교육을 통해 배울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세대는 세상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추측하고 그런 기술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Z와 알파 세대를 대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확실히 저희 세대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이 Z와 알파 세대는 유튜브에 굉장히 익숙하고 초등학생 10명 중 7명이 실제로 이 크리에이터 영상을 보는 것을 즐겨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조사해보면 저도 꼭 이 5위 안에는 크리에이터가 있더라고요. 이만큼 이제 우리 세대에게는 유튜브와 크리에이터는 떼놓을 수 없는 키워드 같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수업 준비물에 스마트 기기가 매우 익숙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노트북 같은 이 스마트 기기가 필수품이 된 세대입니다. 교과서 준비물로 적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 이런 스마트 기기에 익숙해진 알파 세대를 가리키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용어 사전, 증강 형식 같은 실감형 콘텐츠를 이용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능숙하게 사용하여야 학생들과 보다 높은 교육 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볼 수 있는 알파 세대의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글보다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영상 같은 영상이나 이미지를 더 선호하고요. 굉장히 짧은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아까 손윤아 선생님께서 수업이 끝나고 말씀을 나누실 거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는 원격 수업에서 학생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한 세대이며 동시에 중요한 내용보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아이들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 아까 8명 중 1명은 크리에이터나 브이로그를 찍을 만큼 소비자에서 창작자를 동시에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시대가 세계 시민, 국제사회가 키워드였다면 이제 보다 더 큰 영역의 디지털 세계 시민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세상 안에서 세계 시민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네, 저도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제 수업을 고찰해 봤는데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단적인 예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래 수업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연구 조사한 결과를 짧게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요즘 어린아이들은 미디어 노출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저희 아이들만 해도.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 직업 희망 1위가 유튜버이기도 하죠. 그만큼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한 5시간 정도 SNS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5시간이나? 과연 우리 아이들은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정보와 지식이 가짜 뉴스인지 거짓 정보인지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지금 어른들도 진짜 못해요. 자, 제가 자료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OECD에서 만 15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문해력 리터러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문해력이란 디지털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인터넷을 정말 많이 활용하는 한국 학생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인터넷 속도로 치면 우리나라가 역시, 최고인데 역시. 문해력은 활용도에 어떨지. 있어서. 뭐야 이게? 꼴찌예요? 꼴찌. 우리나라가 IT 콜롬비아보다 강국인데 낫다고요?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네. 아이들은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평가 항목, 그리고 사기성 피싱 메일을 알아보는지에 대한 능력 평가에서 평균보다 턱없이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인터넷상에서 다르게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그걸 믿어버린다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가 기술을 굉장히 추종하고 그것이 일종의 개발이나 성장의 도구로만 생각해왔지, 기술을 통해서 뭔가 성찰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인간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로서, 도구로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짜는 코딩만 배웠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비판적 디지털 문해력, 알고리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나라는 IC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문해력에서는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는 명예롭지 못한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코딩 교육 혹은 SW 교육은 했지만 이 디지털 문해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1위, 미국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수준의 디지털 문해력, 즉 디지털 정보 파악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 미래 세대를 자라나야 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저는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에서도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선생님들? 교사들이 말하는 제발 이것만은 이라는 것인데요. 시도 때도 없이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코로나 시대에 카카오톡으로 선생님께 크크크크를 쓴다던가 디지털 리터러시가 아닌 선생님과 친구처럼 생각하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서 네, 너무 공감하시죠? 저도 네. 그렇습니다. 네, 가끔은 이 아이들이 디지털 세대와 현실 세계를 구분을 하지 못하나라는 느낌이 들 만큼 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을 저는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디지털 세계에서 사이버 불링이라는 것입니다. 사이버 불링은 디지털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따돌림입니다. 실제로 16살의 여고생은 이 사이버 불링으로 온라인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2시간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택에서 숨지는 아주 안타까운 사례도 일어났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왜 필요한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정보화된 미래 사회에서 디지털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주도적인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교육, 또 공유와 디지털 협업의 영역, 또 디지털 에티켓, 빅데이터 분석,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댓글에 관련된 대화 능력, 커뮤니케이션, 아까 기사에서 보셨듯이 사이버 불링, 동영상을 만들고 제작하는 기술적인 영역, 또 디지털 디자인과 음악을 만들어보는 창조적인 영역, 그리고 제대로 된 건강한 정보 검색과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양한 이 모든 영역들이 합쳐져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제가 직접 해본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뉴스 만들기 수업 사례 나눔을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 및 순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디지털 콘텐츠 활용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 직접 템플릿 사이트를 이용해 나만의 뉴스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를 발표하고 토의를 해보면서 수업 소감을 나누며 마무리됩니다.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학생들과 공유를 쉽게 해보았는데요. 디지털 아카이빙이란 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기록을 파일로 저장 매체에 보관해 두는 일을 뜻합니다. 선생님들 패들렛 많이 사용하시죠? 저는 학생들과 이 패들렛을 이용하여 디지털 아카이빙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에서 디지털 세계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보는 활동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봉봉민이라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들어가시면 자신의 캐릭터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고요. 학생들이 이 봉봉미니로 직접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가상세계에서도 나를 표현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주체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만든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런 활동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디지털 콘텐츠 활용 능력이란 무엇인지 제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리터러시에는 아까 다양한 수업 사례에서 보셨듯이 여러 가지 영역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만들던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디지털 데이터 활용 능력이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 활용 능력이란 디지털 시대에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또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우리 학생들은 이 수많은 정보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오늘 수업 나눈 사례에서 말씀드릴 디지털 콘텐츠 활용 능력인데요. 이는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대로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면서 활용도 해보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서 학생들은 가짜뉴스가 이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알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보는 콘텐츠들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보다 향상됩니다. 네 번째로는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들이 있죠.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미디어 활용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 자신들의 의견이나 능력을 공유하는 미디어 활용 능력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활용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사이버 불링처럼 디지털 세상 안에서도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예의가 존재하고 오히려 이런 네티켓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므로써 학생들이 이 디지털 세상 안에서도 대화 소통에 있어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활용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활용 능력을 통해 이제 1인 미디어나 소셜 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누구나 디지털을 콘텐츠를 소비할 수도 있고 생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이나 정보들은 기존의 글이나 이미지 형태에서 데이터로 바뀌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가 되고요. 또 나의 생각이나 정보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미래 시대의 인재를 위한 필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 그렇다면 가짜뉴스란 과연 무엇일까요? 페이크 뉴스라고도 하는데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전적 의미로는 정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띄어 거짓으로 유포된 정보를 뜻하고요. 그렇다면 허위 정보란 무엇일까요? 허위 정보란
고의적으로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뜻하는 말로써 고의성이 없는 오보와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가짜뉴스보다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이 정보시대에 신문이나 과거 방송 등 전통 미디어의 세상에서 현재는 수만 가지의 포털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서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이런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를 더 접하기 쉬워졌습니다. 일례로 제가 쉽게 가짜뉴스 생성기라는 사이트를 찾아보았는데요. 이 오른쪽에 만든 뉴스는 제가 가짜로 만들어 본 뉴스입니다, 선생님들. 굉장히 실제 기사 같죠? 이거를 굉장히 저는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지 학생들에게도 같이 체험을 해보면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짜뉴스 우리 왜 더 경계해야 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짜 정보가 진실보다 무려 6배나 빨리 전파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매사추 대학 공과대학에서는 실제 연구를 해보니 300만 명의 트위터 사용자가 2006년부터 2017년도까지 공유한 12만 6천 개의 뉴스 항목 중에서 가짜뉴스가 진실보다 더 빨리 퍼진다는 경향을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팀은 6곳에 의뢰해서 뉴스의 진실성을 판명했는데요. 이 95% 이상 일치했고요. 이것들이 진실 뉴스가 가짜 뉴스보다 더 느리고 더 적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기냐? 사람들은 새로움에 끌리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가짜뉴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움과 놀라움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받고 사람들이 더 빨리 주의를 느껴서 확산이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더라 하는 뉴스의 부작용으로는 가짜뉴스는 올바른 사실이 없다는 사람들의 반지성주의를 부르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안 좋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문가의 의견을 불신하고 특정 집단의 주장만을 맹신하는 이런 대표적인 부작용 또한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는 이제 더 정교하고 발전된 가짜 뉴스가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딥페이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딥페이크 때문에 지금 굉장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페이크 뉴스의 체크 포인트를 알아보자면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길러서 가짜를 가려낼 수 있고 학생들이 이것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짜뉴스에 대한 영상을 하나 새롭게 공유하겠습니다. To help families refinance their homes. To invest in things like 동시에 같은 말을 하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중 진짜 오바마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4개 모두 가짜입니다. 발음에 따른 오바마의 입모양, 표정 등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그의 목소리를 립싱크해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미국 워싱턴대의 한 연구팀은 인공지능의 오바마 영상을 학습시켰습니다. 총 14시간 분량의 오바마 연설 영상을 통해 발음별 입모양은 물론 표정과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학습한 후 3D 그래픽을 입혀 실사에 가까운 오바마의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가짜 영상에 오바마의 진짜 목소리를 합치니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young people can stay on a parent's plan until they turn 26. Seniors get discounts on their prescriptions. 그렇다면 혹시 목소리도 만들어낼 순 없을까요? 듣고 누구인지 직접 맞춰보세요.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손석희 앵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는 쥐면 부서질 것만 같은 청백한 푸른 점일 뿐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합성해낸 목소리입니다. 이 기술은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시스템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젠 누군가를 촬영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말을 녹음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일 완벽한 가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누구나 그 가짜 뉴스를 생산하게 되고 이 사회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와 정보대원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영상을 교묘히 합성해 만든 가짜뉴스는 이미 수차례 논란이 된 바 있죠. 작년에는 교황이 트럼프의 악수를 뿌리쳤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유명인의 얼굴이 합성된 포르노가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영상과 음성 합성 기술은 현실 세계를 위협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만들어낸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지 기대감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뉴스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사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를 필수적으로 구별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겠는데요. 우선 언론사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언론이 진실된 언론인지 공증이 된 언론인지 언론사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기사 내용의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기사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 번째로는 기자의 이름과 인용구의 출처 또한 확실한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기사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사나 다른 사이트의 정보와 비교를 함으로써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사를 육하원칙으로 해체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뉴스는 가짜 뉴스와 비교해 봤을 때 가짜 뉴스를 만들기 위하여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90%의 사실에 교묘하게 조작하고자 하는 내용의 10% 정도만을 가짜로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추가하거나 긍정이나 부정적 사실을 굉장히 과장해서 추가하거나 혹은 아주 축소하거나 사실의 긍정이나 부정이 왜곡이 되도록 변형하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여 이 소비자들이 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어렵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사를 해체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육하원칙은 너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누가 어떻게 이렇게 육하원칙의 큰 틀 안에서 학생들과 함께 기사를 가지고 뉴스를 해체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육하원칙에 따라 기사를 나누어 보고 또 크게 뉴스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문과 본문, 후문으로 구성됩니다. 뉴스의 초반에는 전체적인 기사의 핵심 요약 내용이 있고 본문에는 이 전문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후문으로는 기사의 전망이나 시사점 혹은 관전 포인트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흐름을 알려주면 학생들은 이 흐름을 이해하면서 뉴스를 보다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볼 때 제가 느낀 바로는 직접 가짜를 만들어 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가짜 구별 능력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저는 템플릿 사이트를 이용해서 나만의 뉴스 만드는 것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체크 포인트는요, 실제로 모든 학생들에게 가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학생은 진짜 뉴스를 또 다른 학생들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템플릿 사이트에 공유를 하고 템플릿 사이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아카이빙 사이트에 공유를 하고 학생들과 함께 가짜뉴스를 찾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학생들에게 가짜뉴스를 만들려면
진짜 뉴스에 가짜 뉴스를 살짝 섞어서 넣어라. 90%는 진짜로 혹은 5%에서 10%는 가짜를 섞는다면 더 가짜 뉴스를 만들기 쉬울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요. 또 학생들이 이것을 좀 어려워한다면 진짜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복사하고 일부분만 바꿔놓으면 끝난다는 예시를 들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일부분만을 내용을 추가하거나 과장하고 혹은 축소 변형하여 만든다면 쉽게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사 작성의 가이드인데요. 학생들에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쓰라는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는 기사나 뉴스의 해석이나 의견, 주장은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중심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안내해 주고요. 또 이 해석이나 의견은 외부 전문가의 주장 혹은 이해자의 인용구로 넣는다는 것을 안내해 줍니다. 네 번째로는 기사에는 형용사나 부사 등의 내용을 넣지 않고 과장 없이 담백하게 쓰고, 다섯 번째로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사건의 중요 포인트로 담는다는 것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문장은 짧게 단문 위주의 명료한 문장으로 쓰고요. 일곱 번째, 주어는 주어를 꼭 넣어서 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서술어와 동사는 최대한 주어 가까이에 둔다는 것을 명시해 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아까도 우리 기사 해체에서 보셨듯이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6화 원칙으로 정리한다는 내용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사 내용 전체 한 문장은 요약을 해서 첫머리에 두는 것까지 안내를 해주면 학생들이 쉽게 기사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들이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라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존대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기사에서는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말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사람 인명을 표현할 때 트럼프를 영어가 아닌 한국말로 표현을 하고, 또 인명의 경칭에 뭐뭐 씨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뭐 씨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대신에 두 번째 언급부터는 약칭을 사용해라 라는 것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군과 양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뽀로로군, 한이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함을 밝힐 땐 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같은 예시가 있죠. 그리고 나이를 표기할 때는 꼭 괄호 안에 표기라는 표현법도 알려주시면 학생들의 상식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을 쭉 해주고 학생들이 과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서 가짜뉴스 혹은 진짜뉴스를 만들어보고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토의를 해보고 발표를 통해 맞춰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사이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와 망고보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두 플랫폼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콘텐츠를 사용해서 제공되는 템플릿이나 사진들, 이미지나 영상 모두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에서도 중요한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사용할 때 최대한 크롬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버벅거리는 현상 없이 뉴스를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는 이 사이트와 연동이 되고요. 저는 뉴스 템플릿 중에서도 망고보드를 이용했습니다. 둘 다 추천을 드리는데 망고보드에 조금 더 뉴스 템플릿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망고보드를 사용했습니다. 회원가입은 간단하게 여러 가지 아이디나 직접 회원가입을 통해 연동해서 할 수 있고요. 기본 사용법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자세하게 영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템플릿에 뉴스라고 검색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뉴스 디자인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뉴스캐스트라는 템플릿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예시를 보여주고 학생들은 다른 템플릿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만의 뉴스 느낌이 나도록 저는 안에 내용을 바꿔보았습니다. 제 이름이 지은인데요. 지은일보라고 넣어보기도 했고요. 학생들에게 학교 이름을 넣은 일보도 되고 너희들이 원하는 식으로 언론사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한다면 좀 더 재밌는 뉴스 만들기가 됩니다. 그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요소도 쉽게 넣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이나 아이콘, 도형으로 보다 실감 나는 뉴스 기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이나 모션 효과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신문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콘텐츠는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손쉽게 다운이 됩니다. 제가 만들어 본 가짜 뉴스인데요. 사실일까요? 너무 가짜 같나요? 초숨참기로 코로나19 자가진단? 이게 실제로 있었던 가짜 기사라고 합니다. 너무 터무니없는데요. 이런 자가진단법이 있다면은 누구나 쉽게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내용은 가짜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완성한 뉴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교실 패들렛 주소에 넣으라는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진짜일지 가짜일지 패들렛이나 교실에서 공유하는 이 아카이빙 주소를 통해서 댓글을 달아보는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면 학생들의 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공유해 보았는데요. 제가 이 수업을 6학년 학생들과도 하고 실제로 선생님들과도 나누어 보았는데 모두 이 수업을 통해서 이 뉴스의 경각심을 알 수 있으셨고 실제로 우리가 허위 정보에 대해서 경각심을 알고 판단하는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다는 이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이 수업을 학생들과 꼭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 사례 나눔을 마치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실의 종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교실의 종말이라는 말이 뭐지 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니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이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오프라인 교실이 과연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 디지털 세대에 디지털 세계에서 교실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이 어마무시한 말이 바로 교실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교실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프라인 교실은 필요할까요, 선생님들? 왜에 대한 답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오프라인 교실이 있어야 할 만한 이유를 교사로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영 선생님께서 대면이 본능이라고 답변 주셨어요. 본능이다. 네, 와,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 만나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되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평소에 생각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다가오는 미래 세대에 우리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 무엇일까?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답변에 굉장히 멋진 영상이 있어서 제가 이것도 보여드리면서 끝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불확실한 세상에 등장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우리가 이 알파 세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학교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나 그 얘기 들었어. 맞아. 교실 종말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대학교 그 등록금 좀 환불해달라고 약간 그래서 대학교 붕괴론이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학교의 역할을요,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걸로만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요, 그 반대가 될 거다라는 거죠. 오히려 미래 사회에서는 학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지식 전달하고 이 평가 같은 거는요, 온라인 수업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관계 형성을 위한 이런 노력들은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미래 사회는 지식을 활용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또 이 삶을 사는 데서 여러 가지 변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 형성은 미래의 직업 선택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런던에 있는 정경대학교 학장인 미노체 샤피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직업이 근육과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요즘의 직업은 두뇌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나 미래의 직업은 심장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네. 따뜻한 관계. 앞으로 이 미래 사회 그러면은요, AI가 앞으로 주도하는 사회다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AI가 주도하는 사회에서 인간이 가져야 될 게 뭐냐라는 거죠. 노동력입니까? 지력입니까?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냐면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바로 감성적인 측면에 있다. 이것을 키우는 게 앞으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식적인 거는 뭐 검색하면 다 나오고 AI들이 다 대신 해줄 테니까 그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감성, 공감 이런 거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대면 수업 그리고 또 이 온라인 수업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녹여낼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이고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래서 저는 수업 나눔 자리를 마치면서 우리 미래 교육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AI 융합 교육 연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제가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제 의견,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이 앞으로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인성과 감성의 덕목을 키우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역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속에서 꼭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워주셔서 미래 세대를 아이들이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 주제는 디지털 리터러시인데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선생님 평소에 그 따뜻함이 너무 잘 묻어나는 그런 저는 수업사례 나눔인 것 같은데 선생님들 어떠셨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카메라도 이렇게 켜졌는데 어떻게 민서 선생님들 평소에 되게 감성 되게 강조하시고 그 예술 교육 되게 강조하시면서 지난번에 수업사례 나눔도 이렇게 맥락에서 같은 맥락에서 나눔해 주셨거든요. 네. 네, 제가 좀 늦게 들어왔어요. 다른 거 하다 보니까. 근데 봤더니 미리 캔버스랑 그 망고보드 하고 있었는데요. 앞에도 되게 유익한 강의였을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도덕과인데 도덕과가 자칫하면 어떤 계기교육이나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상 어떻게 하면 인성을 키워주고 감성을 좀 건드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시도하다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것이 예술을 통한 교육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미래교육이 나아갈 방향, 아까 동영상에서도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데 정말 미래의 교육은 특히 뭐 인공지능 시대에는 학생과 이제 교사와의 관계 또는 학생들 간의 관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런 관계를 통해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인성을 키워갈 수 있고 또 그 감성을 조금만 건드려 줄 수 있는 어떤 예술을 융합한 교육 우리의 연구에서 이제 융합교육 연구인데 물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예술 감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부 모든 교과가 막 인공지능을 하니까 저는 그냥 아날로그로 예술을 활용한 예술을 통한 감성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가영 선생님께서 통풍 튀는 말씀 되게 잘해 주시는데 디지털 문해력은 아이들에게 필수인 듯합니다. 사기 안 당하려면 이렇게 해서 또 재밌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서전영 교감 선생님께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미경 선생님도 이렇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그 문해력이라는 책이 막 요즘에 한참 많이 있고 학부모님들이 그동안에 막 문해력 책을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해력 종이 글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디지털 이것도 있구나. 사실 여기서 처음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것들 막 이렇게 노트에다 이렇게 메모하면서 나 이런 거 다 관심 있었는데 그 동기부여를 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가짜뉴스 되게 심각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짚어주니까 이렇게 나중에 그 독서교실에서 활용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는 그 사서이다 보니까 교사가 아니라 사서라서 이런 템플릿 이런 걸 별로 활용해 본 적이 없는데 망고고도 이런 건 아직 해본 적이 아직 없어요. 다른 사서들을 할 텐데 저는 아직 못 해봤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지금 그 손윤아 부장선생님께서 미래교육 처음에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지금 미래교육이 뭔가 사서로서 되게 궁금증을 갖고 이제 연구 중인데 뭔가 생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어떻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그 교육과정 평가원의 자문위원으로 갔다가 선생님들께 이제 원격 수업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집중력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계시는지 이런 거를 좀 여쭙고자 하는데 어떻게 좀 맥락이 닿아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 그러니까 교실은 없어지진 않겠지만 아마 원격 수업도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계속 같이 병행이 될 것 같다고 이제 다들 이렇게 전문가들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오늘 선생님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좀 소그룹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에서 어떻게 그 이제 원격 수업에서 아이들의 집중력을 유지시키고 흥미를 유발하면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에 좀 의견을 주시고 한 15분 정도만 좀 늦은 시간이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대표 선생님이 한 분 정도가 이렇게 또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또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서로 도움이 되고 제가 또 이렇게 잘 메모해 갔다가 발표를 좀 하고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들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역삼초등학교 교사 서혜진입니다. 오늘 반원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일단 먼저 의견 주신 거에 따르면 일단 제일 기본적인 소양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공감이 좀 많이 됐던 게 일단 뭐 집중력이나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바른 기본적인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화면에 사실 얼굴조차 비치지 않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6학년 사춘기 질풍노도의 친구들과 함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기본적으로 얼굴조차 비추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뭐 그런 이제 교사와 학생 사이에 레포를 형성할 수 있는 좀 그런 관계적인 약속을 먼저 형성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이지은 선생님께서 이제 사례 나눔해 주실 때 보여주셨던 뭐 미리캔버스, 망고보드와 같은 사이트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사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런 사례 나눔을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어떤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제 아이들마다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 방법론적인 좀 측면에 대한 교육 영상들이 좀 많이 제작이 돼서 많은 선생님들한테 배포가 되면은 좀 수업을 준비하시는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학습 격차나 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디지털 매체가 가지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 아니면 청각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좀 결과물 만드는 메이킹 수업을 좀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요즘에 정말 기본적으로 PPT 만들기, 영상 제작하기, 코딩 뭐 이런 것들로 종합적인 결과물을 많이 만드니까 수업에서도 좀 이런 프로젝트를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수업을 원격 수업 시간에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3팀 발표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은 이 팀이 먼저 하실까요? 1팀이 먼저 하실까요? 제가 보면은 1팀이 강민서, 김가영 선생님, 김혜인 선생님, 김가민 선생님, 최윤정 선생님이시고요. 2팀이 김미경 선생님, 황정원 선생님, 유은정 선생님, 이지연 선생님이십니다. 1팀 먼저 하라고요? 저희 네. 팀? 네. 저희는 네 분 선생님 모였는데요. 김관민 선생님 영락중학교에 계시는데 수학 선생님이신데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단계에서 배운 내용이 굉장히 이번 수업 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계성이 있는 강한 과목이다 보니까 선행 조직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전에 배운 지식들을 이제 소환해가지고 수업에서 잘 이제 적용을 하면서 집중하게 만들면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셨고요. 이제 잠신중학교 김가영 선생님께서는 기본학력 지원 대상 학생 담당 교사로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력은 더 떨어졌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온라인 수업에서 집중시키는 방법은 개별 학생들에게 오히려 맞춤형 수업을 이제 하면서 집중시킬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어떤 과제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언제 선생님이 또 어떤 과제를 주실까 이제 집중하게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또 질문 같은 것을 랜덤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현재는 기본학력 지원 대상 학생들과 이제 방과 후에 영어 어플이라든가 이제 클래스 카드 등을 활용한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의 집중력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인정 선생님께서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신데요. 원서 읽기를 직소 모형, 옛날에 직소 모형 되게 많이 유행했었죠. 이제 직소 수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이제 리더들을 하나씩 이렇게 심어주면 리더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발표자는 또 중간 그룹 학생들이 발표도 하고 하위 그룹 중에서도 발표할 수 있게 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온라인 수업에는 적용해 보지 않았지만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선생님들도 수업해 보시면 알지만 적용하면 다 잘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수업을 시작할 때 그 한 3분에서 5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유발을 할 때 이제 사진 한 장이나 그림 한 점, 음악 한 곡 또는 뭐 지식 채널을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같은 걸 이용하는데 이게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한참일 때 제가 2015년인가 전국 디지털 리터러시 대회 하는 데를 한번 가봤었는데요. 어쨌든 신문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좋아하는 음악을 가지고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들 많잖아요. 가수들. 그런 음악을 가지고 오늘의 수업, 예를 들면 평화라든가 폭력 예방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는 2학기 때는 우정이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정과 관련된 대중가요든 뭐 클래식이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 써가지고 이제 가사를 이제 한번 시인처럼 써가지고 이제 수행평가는 노래하는 시인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노래 가사를 써가지고 낭송하게 하는 게 수행평가예요. 이번에 2학기 때. 지금은 이제 제가 이번에 2학기 때 그렇게 3월 달에 계획해 놓고서 이제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연수원 파견이 나가버렸는데요. 어쨌든 제가 학생들이 그 3분에서 5분 동안 몰입하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능동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면서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의견을 주시고 정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경험하신 게 최고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훌륭하게 수업을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2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현 선생님하고 김미경 선생님하고 오늘 처음 모셨다는 어느 선생님 가셨나? 유은정 선생님. 네, 했는데 그 선생님이 더 말씀을 잘 하시는데 제가 하라고 해서 지금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국어 선생님이신 그 유은정 선생님이 그 원격 수업일 때 애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좀 불러준대요. 그리고 국어 시간에 우리 오늘 강의 맡은 이진 선생님도 맡은 패들렛에서 이어쓰기, 소설 이어쓰기를
계속 하신대요. 그래서 사실 제가 패들렛이 이제 다음에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꽤 유용하고 뭐 어른이나 애들이나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이름을 계속 호칭하고 발표시키고 하는 것이 집중력을 더 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습실에서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한번 시안을 보여주고 따라오는 애가 있고 못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컴퓨터 수업이 코딩이 한 타임만 놓쳐버리면 전혀 못 쫓아오거든요. 그 타임을 가급적이면 제가 천천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쫓아오는 애를 먼저 했던 애가 케어하게 해주고 네가 좀 도와줘서 발표를 채팅방에 결과를 올려줘라.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이제 거의 1년 한 학기 하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못 들어오는 애들, 잘 앞서 나가는 애들 한 3그룹이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해주면서도 또 좋아하고 자기도 보람을 느끼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해서 결과를 내주는 것까지 꼭 제가 원하는 거를 이제 채팅방에도 올려주지만 자기네가 공개된 데이터를 크롤링한 것도 알거든요. 이제 뭐 교통사고 난 거든가 이걸 가져와서 발표하면 제가 더 상점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 그리고 또 집중 못했으면 하기 싫었으면 몇 시간 때 뭐 자유롭게 놀았으면 한 거를 갖다가 그거 말해도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면 애들 놀고 딴짓해도 또 들을 건 또 다 듣고 결국은 다 알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렇게 수업에 선생님 제가 행복하면 애들한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수업은 재밌다고 하면 우리 이진 선생님처럼 애들이 집중력이 45분을 완벽하게 집중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고 불가능이고 나는 20분만 집중해도 좋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거에 애들 반응을 올려주는 데서 뭐 의견을 말하든지 채팅을 하든지 뭐 해주면 그걸 인정을 해주는 그렇게 갔을 때 애들이 좀 재밌어하고 또 기대하고요. 수업을 하기 전에 사실은 애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점심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이나 등교 시간에 얼만큼 애들하고 아까 일조에서 말한 래퍼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은 말하고 학생은 듣는 게 아니고 애들이 얘기하는 거를 잘 센싱할 수 있는 기대가 한 게 누적이 되면 수업 시간에 쟤들이 저 말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 외에 보통 때 애들하고의 관계에서 많이 들어주는 거, 뭐 되지도 않는 말 해요. 하여튼 뭐 저쪽 그러면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이 선생님 식사 시간이니까 다음에 와라는데 저는 난 늦게 먹어도 좋으니까 애 얘기하면 할 때까지 다 해라. 그리고 뭐 퇴근할 때 보면 오는 애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너는 왜 선생님도 일해야 되는데 집에는 안 가고 말하냐 그러면 근데 그 한 명이 결국은 그 한 명이 또 2명 되고 2명이 3명 되고 걔네들이 한 5명 되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찐팬이 제 왔다 뭐 이러는데 걔네들이 재산인 것 같아요. 걔네들이 죽은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말이 길어졌네. 다른 말 했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선생님도 훌륭하시다고 처음 생각했지만 다시 또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져보니까 정말 훌륭하시고 이렇게는 훌륭하신 선생님이 많다는 거를 정말 이런 사례들을 널리 더 열심히 알려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잘 정리해서 제가 또 이렇게 현장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쓰고 계시고 있다는 거를 잘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준 선생님이 또 위에 이렇게 자료를 공유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선생님. 늦게까지 이렇게 선생님들 끝까지 남아서 좋은 이렇게 사례도 해주시고 정보도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3가지 공유 사항이 있는데 오늘 오신 선생님들 말고 이제 또 이제 유튜브로 요즘 선생님들이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틈틈마다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아기도 있으시고 막 이렇게 저녁 시간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사정이 안 돼서 못 들어오신다고 하셔서 첫 번째는 저희 첫 번째 오프라인을 11월 30일 화요일 날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엄청 열심히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계셔서 미리 이렇게 일정 조율하셔서 우리 첫 번째 모임에는 꼭 같이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은 선생님도 시간 되시면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오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인천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네.
시간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낮 시간대로 해야 되겠죠, 선생님? 네, 그렇게 해서 공문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YOD를 활용한 수업을 연구하고 계신 압구정중학교 김도연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 교육청에서 BYOD TF팀에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시는데 내년부터 아무래도 이런 걸 활용한 수업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서 우리 연구회 선생님들 중에서 같이 연구하고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실 선생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같이 이렇게 팀을 짜서 연구해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선생님들 신청을 좀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서준영 교감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지난번에 팀 프로젝트 수업 그거 보시고 같이 이렇게 연구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저하고 서준영 교감 선생님 두 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을 해줘서 우리 두 사람 포함해 세 사람만 되더라도 저희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좀 팀 프로젝트 수업을 위기화하고 연속성을 시키는 그런 또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서 선생님들 편안하게 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또 이렇게 팀으로 나눠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거나 하시면 지금 나눠줘도 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지은 선생님 오늘 그럼 수업사례 나눔하신 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선생님도 너무 오늘 다른 날 더 목소리도 예쁘시고 막 그런데 힘이 없어요. 아프신 거 아닌가 걱정이 돼요. 이거. 제가 오늘 학교에서 뭐 행사가 하나 조그만한 게 있어서 수업을 하나 끝내고 왔더니 네, 오늘 좀 10분 정도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더 좋은 컨디션으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나눔하고 싶고요. 사실 저는 오늘 영양에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선생님들 수업 영상을 쭉 보니까 정말 훌륭하시고 기술적이나 수업 스킬이나 아니면 다양한 내용에서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그래서 AI 융합 연구의 발전을 더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거 같이 가시는 거니까 앞으로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라서 한 주 쉬고요. 선생님들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 주 문경찬 선생님께서 또 수업사례 나눔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한가위 잘 하시고 우리 9월 말일 월요일 날에 선생님들도 시간 내서 같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또 좀 많이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업사례 나눔하시면서 또 이렇게 뭔가 제안하고 싶거나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건강하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